미국 트럼프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아주 압승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에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 될까요? 이게 이제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정리해 보면 이제 첫째, 트럼프는 이념적인 사람이 아니다. 어떤 주의나 이런 걸 내거는 사람이 아니고 매우 실용적인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predictably unpredictable이라고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너무나 예측 불능이 습관화된 사람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은 말을 막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 몇 달 전에 이제 대만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는 대만의 방어, 그러니까 중국의 침략에 대비한 대만의 방어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만 사람이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트럼프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은 북경을 폭격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야, 그러면 가장 확실하게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의지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 말이, 트럼프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럼 왜 트럼프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은 딜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든지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건설업자잖아요. 건설업자. 트럼프를 이해하려면은 건설업자 백그라운드를 이해해야 되는데 디벨로퍼란 말이죠. 비즈니스 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같은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속이는 거죠. 트럼프의 말은 정말 믿을 수가 없고 예측 불가능하다, 이제 이러는 건데, 그 말은 보통 같으면 정치인이 맨날 거짓말만 하면 그거는 정치인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다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딜메이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국제 관계에서 이제 트럼프를 특징 지우는 말이 이제 거래적이라는 말입니다. 트랜잭셔널, 거래적. 트럼프는 거래적이다. 그러니까 국제 관계를 동맹이나 조약이나 무슨 헌법이나 약속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적국, 상대국에 대해서는, 경쟁국에 대해서는 겁을 주고, 그 다음에 우방국에 대해서는 좋은 조건을 끄집어내는, 양보를 끄집어내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토에 대해서도 나토 국가들이 국방비를 평균 2% 이상 안 하면은 우리가 도와줄 일이 없다, 도와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 있어서의 미군 주둔비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딜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트럼프가 어떤 대통령이 될 거냐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뀔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이제 미국이 중심이 돼서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유지해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규칙 기반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국제사회라는 것은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마음대로 하는 게 국제사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룰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IMF도 만들었고, WTO도 만들었고, UN도 만들었고, UN의 안보리도 만들었고 해서 모든 세계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같이 상의해서 제도화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한다. 이게 이제 지난 80년 동안의 세계 질서인데, 트럼프는 그거를 이제 무시할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WTO는 이제 무력화됐고요. 그리고 아마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이제 다시 아마 탈퇴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다자간 체제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지 않고 국가 간의 쌍무적인 그런 딜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세계는 두 가지 추세를 보일 걸로 보는 건데, 하나는 세계 각국이 각자 도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서, 또 하나는 이제 블록화를 길로 또 한편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세계 질서는 아주 트럼프 10년을 거치면서 근본적으로 변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중심의 그러한 경제 운영하는 나라에게는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국방 안보를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강조하겠지만은 전쟁은 안 하겠다.
하는 게 또 트럼프의 확고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두 개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빨리 종결시키겠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겠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할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무슨 전쟁이 발발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지금 현재 앞으로 세계 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그 문제는 이거라고 봐요. 미국이 고립주의로 갈 것이냐 패권주의로 갈 것이냐 라는 질문이라고 보는데, 고립주의와 패권주의가 왜 상반되냐면은,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견제한다는 얘기는 세계에서 미국이 계속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 세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면 고립주의로 갈 수는 없죠. 고립주의라는 것은 태평양 너머하고 대서양 너머나 알아서 해. 우리는 미국에서 잘 살겠어. 미국 대륙에서. 그게 고립주의인데, 그게 몬로주의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나 Make America Great Again은 고립주의라기보다는 패권주의, 나름의 국제 질서에서 미국이 이득을 많이 보겠다, 미국이 주도권을 주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에 있어서는 현재로 봐서는 중국에 대해서 최대한의 압력을 넣는 거, 그것이 아마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 사람들은 세계 최강국이다. 우리가 세계를 주도한다 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미국의 시골에 가보면은 집에다가 무슨 관공서 같이 그냥 높이 성적이 단 나라 집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프라우드해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구호는 그 미국인들이 가진 그 프라이드를 다시 살리자. 야, 미국이 이렇게 되면 돼? 우리 다시 세계적인 리더가 되자. 중국의 시진핑은 더 뿌리 깊은 것이, 중국 사람들의 심리는, 사실 중국은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1850년까지. 근데 중국은 1850년부터 100년간 서방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식민지가 되지 않았지만 거대한 그 코끼리가 막 여기저기 뜯기는, 영국이 와서 홍콩 뺏어가고 일본이 와서 만주 뺏어가고 독일이 와서 어디 뺏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아편 전쟁 이후 100년을 중국의 치욕의 시기로 봐요. 그 치욕을 벗어나서 다시 중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2049년까지, 204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100년, 중국을 세계 1등의 최강대국으로 복원시키겠다 하는 게 시진핑의 비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모두 우리가 세계 최고 국가가 되겠다는 것은 양쪽 국민과 인민들한테 굉장히 어필하는 구호예요. 근데 바로 그 시진핑의 구호가 미국을 자극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세계 1등인데 네가 뭐 세계 1등 하겠다고? 그래, 한번 덤벼보자, 붙어보자. 그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 2024년 5년이잖아요. 그래, 앞으로 한번 20년 싸워보자. 누가 1등인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아니, 러시아의 푸틴도 마찬가지야. 러시아의 푸틴이 저렇게 개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데, 그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왜 지지율이 80%냐고. 러시아 사람들도 옛날에 구소련 시대에 세계에 두 맹주가 있었잖아, 그지? 소련과 미국이라는 그 영광, 러시아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영광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런데 푸틴이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야, 우리가 옛날에 15개 공화국으로 구성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는데, USSR이었는데, 그 중에 우크라이나라는 얘가 우리나라였어. 근데 얘가 나가더니 나토에 가입을 해서 우리한테 총을 겨눠? 이거는 손 좀 봐줘야 돼. 근데 하여튼 포인트는, 푸틴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침략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러시아 시민의 80%가 푸틴을 지지하냐? 러시아의 영광을 다시 살리겠다는 푸틴의 비전을 동조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는 그 3대 강국이 아주 세계를 어렵게 만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미국, 중국, 러시아. 이 3대 경제 및 군사 강국이 자기들 그 국가적인 목표와 위신과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나머지 국가들을 괴롭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봐야지.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큰 역할을 했죠. 돈도 2억 5천만 불인가 정치 자금을 댔을 뿐만 아니라 아마 펜실베니아에서는 직접 나서서
등록하게, 투표자로서 등록하게 유도하고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트위터를 통해서도 아마 여러 가지 메시지도 날리고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등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이제 그 정부 효율 부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는 부를 만들어서 지금 거기 장관으로 임명할 거라고 그러죠. 아주 굉장히 재밌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잖아요. 그죠? 천재죠, 사실 천재. 근데 세계에서 가장 부자와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센 미국 대통령이 손을 잡았으니까 이 둘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꾸밀지 알 수는 없지만, 원래 최고 권력의 자리에는 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미국 기업에게는 호재일 것 같고 세계 경제에는 악재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은 트럼프는 관세를 지금 무기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보편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내지 2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중국산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내지 20% 관세를 부과하면은 물론 수입은 줄겠지만 미국의 물가가 오르겠죠. 그러면서 아마 많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세워서 거기서 생산을 하게 만들겠죠. 그런 점에서는 미국 기업에게도 좋겠지만 미국의 고용도 늘겠죠.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아마 효율성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제조업 기반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생산하던 것을 공장을 미국 내에 진다는 것은 원가가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세계 경제 전체로 보면은 트럼프의 정책은 아주 비효율적이고, 두 번째로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진짜로 모든 중국산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한다면은 미국의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보고 예측을 하라고 한다면 모든 중국 산업에 대해서 60% 관세 부과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무리한 정책은 안 쓰겠죠. 우리가 잘 아는 그 1930년 미국 대공황을 가져왔던 그 스무트 헐리법이라는 그 보호주의법이 그때 평균 관세율이 59%였거든요. 59%를 부과해가지고 세계가 다 망한 거잖아요. 무역이 축소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공황이 온 건데, 60% 관세는 부과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10%나 20%의 보편적 관세도 세계 경제로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특히 한국 경제로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보호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기업은 악재죠. 우리 수출이 아마 타격을 받을 것이고, 특히 한국 경제로서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만약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압력을 점점 더 높인다면 아마 우방국에 대해서 자꾸만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요구를 할 걸로 봐요.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는 선택만큼 나쁜 선택은 없거든요. 한국 경제는 지금은 현재도 많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늘었지만 지금 이제 비슷비슷하잖아요. 한국의 총 수출 중에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비슷비슷하거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수출 중에 아마 한 40% 이렇게 이상은 재수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품 소재가 가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중국산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중국 수출도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 미국의 그 관세 때문에 가격을 내리면서 다른 시장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혼란이 올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중심의 경제 정책은 한국 기업한테는 아주 악재죠. 굉장히 복잡한데 이제 개별 기업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담을 서로 싸면 쌀수록 한국 기업은 미국 쪽에서 기회가 더 생긴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제조업 기반이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 장벽을 싸면 한국의 제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다. 직접 투자하든지 뭐 파트너로 가든지. 또 예를 들면은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한국에서 더 많이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장벽이 높아지면은 한국 기업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온다. 이런 접근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우리는 제3시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접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글로벌 사우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동남아라든가 인도라든가 기타 개발도상국 쪽으로 가서 오히려 미국과 중국 모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 나는 그 후자가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글로벌화는 후퇴하지만 새로운 글로벌화 전략을 채택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트럼프는 글로벌화를 후퇴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의 많은 정책은 글로벌화를 후퇴시키는 건데, 한국은 오히려 그 와중에도 더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된다. 한국의 기업은 더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된다. 망하는 건 망하고 살아나는 건 살아남겠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안 보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만큼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지금 별로 없거든요. 무슨 방위산업이나 원자력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한국이 지금 그야말로 자유진영에서는 가장 강한 제조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강하고 독일보다도 강하고 한데, 미국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게 한국의 제조업이거든. 그런 점에서 한국 기업이 지금 가진 제조업의 역량이 있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 한국은 괜찮다. 자, 트럼프 2.0, 트럼프 2기에 트럼프는 어떤 대통령이 될까요? 이거는 지금 1조 달러 질문입니다. 전 세계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는 어떤 대통령이 될까요? 다음 기회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